자, 반론권 지문인데, 반론권 지문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전이죠. 10년도 더 지난 09년도 지문인데도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법지문은 항상 똑같아요. 어떠한 법적인 무언가 개념을 제시를 해주고 그 녀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주면서 지문이 끝나죠. 거의 그 한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지문이 어렵냐? 당연히 그 조항과 관련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쓰려면 무엇을 참고를 해야겠어요? 실제 법, 실제 법을 참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실제 법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확인을 하셨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 정리를 해주는 이 녀석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정리를 이 아래에다가 좀 해볼까요? 자, 반론권입니다. 반론권인데 반론권이라고 제목을 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설명해주는 그 흐름대로 그냥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걸 구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민법에서 이러한 피해를 받았을 때 구제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피해받은 것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금전적 이게 명예를 훼손해가지고 실제 내 매출에 되게 많은 불이익, 부작용, 뭐 아니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와 별개로 금전적인 것과는 또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게 실제로 명예라는 겁니다. 명예가 훼손이 일단 됐잖아요. 금전적 피해 말고도 명예가 훼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예를 복구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비금전적인 건데 이 비금전적인 구제 방식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론권이라는 겁니다. 이 반론권은 언론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에 의견이 아니라 사실적 주장, 사실. 니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반론권은 일반적으로 반론 보도를 위해서 반론 보도를 위해서가 아니죠. 반론 보도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이거는 정정 보도랑 다른 거고 추후 보도랑도 다른 겁니다. 정정 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는 거. 정정 보도랑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추후 보도는 뭐냐? 형사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의 무혐의나 무죄 판결. 이것도 결국은 어떠한 것으로 보도가 된 거죠. 이 정정 보도랑 추후 보도 역시도 어떠한 보도가 된 거예요. 언론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정보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만 생각해 보면 이 언론사가 직접 정정을 하는 거고, 반론권은 피해받은 당사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주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사가 하는 것이 정정보도이고, 반론보도는 피해 입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반론권 제도는 이 문장 들어갈게요. 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론권 제도는 의견에도 반론권을 적용하는 프랑스식 모델. 프랑스식 모델은 의견이라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반론권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봐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뭐 대기 오염 수치가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뭐예요? 사실에 대한 보도가 하나 들어가 있고 의견에 대한 보도가 하나 들어가 있죠. 대기 오염 수치가 100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에 대한 보도고, 이게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견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관련 업체, 관련 부서들이 막 이런 거는 의견인 거죠. 이 둘 중에서 우리나라는 대기 오염 수치가 100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이 대기 오염과 관련된 사람들, 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의견으로 막 이놈들 완전 다 잡아 족쳐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견이니까 반론권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론권 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언론,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언론 중재 위원회를 통해서 행사하도록 했다는 거고, 반론권 도입 당시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가, 지금 여기 읽고 있습니다. 여기 반론권 행사가 언론에는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담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는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제3자가 개입을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반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편집 및 편성권을 침해하여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반론권이라는 게 피해자가 행사하는 어떤 권리잖아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이 법정 기구인데, 단순 피해자의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법정 기구가 직접 언론사를 조져버리게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느냐. 그러면은 언론사는 좀 쫄지 않을까? 무섭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언론에 대한 어떤 자유의 좀 본질? 눈치 보지 않고 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한번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자유라는 본질이 어느 정도 훼손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은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반론권 존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반론권은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피해를 입은 자가, 여기 반론권의 핵심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나오네요.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피해를 언론 보도로 인해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자가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게재하는 권리예요. 또한 대법원은 반론권 제도를 이른바 무기대등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무기대등 원칙은 무엇이냐? 사회적 강자, 언론과 일반인 한 명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언론의 힘이 세죠. 그쵸? 이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 반론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근데 여기랑 말하고 있는 핀트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연결시켜서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언론중재위원회가 나서는 것이 조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반론권 자체에 대한 존립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권을 나서가지고 해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반론권의 존폐 여부로 좀 워프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한두 단계 정도 더 건너면은 이제 반론권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해서 좀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반론권을 행사하면 우리한테 너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이 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배제하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자유를 지금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론권에 대한 것으로 일단 주제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반론권이 결국은 우리나라라는 특성 하에서의 반론권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반론권이 언론의 자유를 결국은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반론권은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만한 거죠.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반론권 존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기대등 원칙이라는 녀석에 대한 설명은 그냥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약자가 강자에게 동등하게 공격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반론권은 정당하다. 또 이제 무기 대등 원칙이라는 키워드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저도 이 국어 지문, 국어 공부 쭉 해오면서 딱 여기에서 한 번밖에 못 본 단어니까. 그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을 가시면 반론권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할 수 있대요. 행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데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언중위 또는 법원에 청구라는 거죠. 이때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이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언론 전문가들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 여기서 말했듯이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해를 실제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건 정당하기는 해요. 왜냐면 언론사의 입장에서 그냥 보도를 해버린 거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냥 보도를 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쵸?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역시도 피해를 입었든 입지 않았든 간에 그냥 반론권을
제기할 수 있어야 동등한 거죠. 언론사 입장에서 그냥 언론 보도를 내는 거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반론권 청구를 하는 거고, 이래야 무게 추가 맞지.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언론 전문가들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관련된 분쟁은 법적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어쨌든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법 재판소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중재를 하는 위원회, 법 관련 기관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가운데서 중재, 야 니들 그냥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런 느낌의 조직인 거죠. 이 반론권이라는 주제 하에서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좋다,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게 재고라는 단어 뜻입니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언론사도 피해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이 언론사까지 포함을 하는지는 맞네요. 모두라고 하니까 언론사도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도 주장하는 사람도 여기 당사자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주장하는 사람도 이 둘을 당사자라고 하는 거죠.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중재의 합의율 그리고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거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의 질, 그 서비스의 성과를 당연히 높이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지문에 대해서 해설을 해봤는데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내가 쓱 봐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시간을 들여가지고 꼼꼼하게 보시면은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막 내 머리가 아예 인지하지 못하게 지문이 구성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어렵다면 문장들이 좀 어렵게 나온다는 거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